안녕하십니까. 한양대 장희선 교수입니다. 미디어 표준과 표준화 두 번째 시간 무엇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무엇을 표준화하고 왜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공부해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맨 처음 이야기의 시작은 에디슨이 만든 축음기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에디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에디슨이 축음기를 만들었던 건 언제쯤이었을까요? 네, 오래전이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림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초기의 에디슨 축음기의 상표가 이렇게 됐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축음기를 마치 부수려고 손도끼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부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이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되고, 이때 에디슨이 축음기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건 1880년대입니다. 1900년대도 아니고 1880년대였다는 거고요. 자, 그럼 에디슨이 축음기를 만들어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디오 시장이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축음기는, 여기 축음기를 살짝 가운데를 보시면 드럼 원 기둥처럼 생겼던 곳에 그 트랙에 그 바늘을 대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 나팔관을 통해서 증폭이 돼서 들리는 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평판, 우리 레코드라고 불리는 걸로 그냥 개량이 되면서 이 기술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요. 그 판이 원통형이냐 아니면 레코드처럼 접시처럼 되어 있느냐는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 기록하고 들리는 원리는 동일하죠. 이 에디슨이 축음기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한 140년쯤 후에 BTS가 나와서 전 세계를 오디오, 즉 음악으로 강타할 것을 미리 알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다들 아니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에디슨이 이 당시에 축음기를 만든 가장 첫 번째 이유, 당시 에디슨이 이 축음기를 어디에 사용할 건지 10가지 정도를 적어놨었는데요. 노래를 녹음하는 거는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7번째 이유,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동요 따라 부르기에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놨고요. 가장 첫 번째는 유언장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유언장을 오디오에다가, 그것도 축음기에 기록을 한다고요? 라고 생각하면 이상할 것 같은데, 그 당시 사회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당시에 낱놓고 L자를 모르는 미국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문맹률이 50%예요. 지금도 미국 문맹률이 꽤 높습니다. 거의 한 30% 된다고 하는, 그 십수년 전이긴 했지만 30%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기사에서 본 적도 있었고요. 50% 정도의 사람들이 낱놓고 L자를 모르면 문서로 무언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상속이나 유언 이런 것들은 법적인 책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서 하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소송들이 많았었나 보죠. 그래서 낱놓고 L자를 모르는 불쌍한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신 에디슨이 만든 발명품이 축음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글자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했느냐, 그러면 고등학교를 나오면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1880년대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링컨이 고등학교만 나오고 변호사가 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그 당시 사회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게 한 6, 70년이 지나니까 1960년대쯤 되어서부터는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왼쪽의 그림처럼 돼지코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카세트 테이프라고 부르죠. 요걸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카세트 테이프는 에디슨이 발명한 게 아니고 필립스가 발명했어요. 네덜란드에 있는 전자회사입니다. 이 필립스가 카세트를 만든 다음에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학생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를 별로 사용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지금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나이 또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오디오를 들을 수 있는 수단이었고요. 당시에 뭐 소니의 뭐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를 들을 수 있는 플레이어를 가지고 다니면 워크맨이라고도 불렀는데요. 그
보고 굉장히 핫한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필립스의 오디오 카세트가 히트를 치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는 CD가 나오네요. 옆에 700MB 8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CD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CD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CD는 필립스하고 소니가 만들어냈습니다. 방금 전에 오디오 카세트를 만든 건 필립스였고 그 오디오 카세트가 채용된 워크맨으로 돈을 또 많이 번 게 소니라고 했는데 이 둘이서 이 오디오 카세트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테이프 보이시죠? 이게 4, 5년쯤 되면 이 테이프에는 산화철이라는 게 발라져 있고요. 산화철이라서 어두운 색깔, 암갈색이고 여기에다가 자석을 대면 일부 자석의 자취가 남습니다. 그 자취가 남는 정도를 그 음성 신호로 변화시키면 그게 그 사운드가 되겠죠. 그 원리를 사용하는데 자석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뭐 전자석 같은 걸 갖다 대서 자화를 시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자성이 점점 약화가 돼서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한 5, 6년 전에 제가 제 노래를 불렀다가 나중에 틀어보니까 영감님 노래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를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옆에 있는 CD였어요. 이 CD는 이제 더 이상 그 테이프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께 CD의 원리를 설명할 만한 시간은 없지만 레이저로 그 CD의 뒷면, 플라스틱 뒷면에 있는 그 광 표면에다가 플라스틱 그 반사가 될 수 있는 표면에 미세한 구멍을 뚫고 안 뚫고를 해서 구멍을 뚫으면 0, 구멍을 뚫지 않으면 1 바이너리 정보가 되네요. 디지털 정보가 되면서 이제 디지털 정보로 넘어가는 시대를 필립스하고 소니가 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CD에다가 정말 음악 들으시나요?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죠. 자, 이제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게? 네,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 것도 아마 이런 거 들고 계시면 절대 팔지 마세요. 나중에 정말 이 골동품이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나온 MP3 플레이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요. 1990년대 후반에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 아이파드라고 써 있죠. 네, 아이파드라고 써 있는 건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애플에서 만든 최초의 MP3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이 MP3 플레이어가 넘어오면서 필립스와 소니의 그 오디오 공화국이 망가지게 됩니다. 옆에 보시면 필립스에서 만든 CD의 크기가 대략 700MB를 넣는다고 되어 있고요. 이 700MB의 CD 한 장에는 원래 몇 개의 노래를 녹음하게 되도록 만들었냐면 이 오디오 카세트에 들어가는 양만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카세트를 사서 보시면 앞뒤로 보통 14곡 정도 들어가거든요. 14곡이 만약 700MB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당 50MB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즉 하나의 그 압축 없는 거가 50MB로 들어갔을 때 14곡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었는데 어떤 기술이 나오면서요? MP3가 나오면서는 CD 한 장에 몇 개가 들어갑니까? 수백 곡까지는 그렇지만 보통 50메가짜리가 2, 3메가바이트면 압축이 되죠. 대략 20대 1 정도의 압축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많은 곡들이 CD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CD 시장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는 CD에다 저장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다니는 디지털 기기에 저장해서 쓸래 하는 시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1990년대 일이고요. 90년대, 2000년대 초기의 일입니다. 자, 아까 이때 1880년부터 1960년까지는 레코드가 점령을 했었다가요. 그 뒤에 오디오 카세트가 나와서 한 20년 쓰다가 이제 앞으로 CD로 한 2, 30년 더 씁시다 했는데 그걸 다 채우기도 전에 MP3로 전환이 됐고요. 이 MP3 기술의 핵심은 MP3 표준이라는 거고요. 이 MP3 표준을 만든 단체가 바로 MPEG이 되겠습니다. MPEG은 무빙 픽처 엑스퍼트 그룹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고요. 우리가 아까 이전 시간에 제가 ISO, IEC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단체, 국제표준화기구하고 국제전기협회가 뭉쳐서 JTC1, 조인트 테크니컬 커미티,
뭐 어려운 말 되게 많네요. 그래서 얘네 둘이 통합위원회를 만들고 그 통합위원회의 서브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엠팩이 되겠습니다. 엠팩은 최근에 구조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시작은 198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15명 정도의 사람이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는 뭐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 뭐 인도 해가지고 이 350명에서 400명이라고 했는데 많이 모일 때는 요새는 500명 정도 이상 모이고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출장 많이 다녔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로 여기를 다녔고요. 1년에 한 4번 정도 모이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1999년에 서울에서 미팅이 있어서 제가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10년 후에도 사진 한 장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2009년입니다. 중국 시안 그 진시황릉이 있는 도시죠. 거기서 90차 미팅을 했었고요. 여기서 제 얼굴은 혹시 여기 있는 사람인데 잘 안 보실 거라고 생각되고 네, 굉장히 많은 사람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그냥 사진 찍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네, 대충 나오라고 한 사람들만 찍었고 여기 제 그 마우스가 보이는 곳이 엠팩 당시 의장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엠팩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간략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ISO, IEC가 JTC1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드렸고요. 그 다음에 JTC1 밑에 SC29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통합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세크리테리엇이라고 해서 요새는 매니저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도쿄 저펜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본이 관할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거의 시작을 일본이 했었고요. 그 밑에 WG1, WG11, WG12 있는데 요거는 옛날 정보고 최근에는 이 WG11이 SC29에 있는 산하의 WG11 엠팩 밑에 있던 기관들이 상승하게 되면서 구조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갈 건데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WG11이 없어지고 2번, 3번, 4번, 5번, 7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시스템, 비디오, JBET 또 다른 비디오인데 여기서는 설명 않고 지나갈 거고요. 3D 그래픽스 이런 식으로 오디오, 비디오, 그래픽스 이런 기능들이 더 추가적으로 2020년부터 딱 코로나 시작되는 그 시기부터 우리가 바뀌어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복잡한 표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뭐 이 표에 묻히실 필요는 전혀 없지만 최근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표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엠팩이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표준이냐? 그러면 이게 아까 보여드린 이 JTC1이라고 하는 ISO하고 IEC가 같이 뭉쳐서 만든 JTC1에서는 주로 어떤 표준을 만드냐면 IT 표준을 만듭니다. IT 관련된 표준들을 만드는데 그 표준들을 다 만들었을 때 공표를 하면 Published Standards가 되겠죠. 이거를 실제 세어봤더니 SC2번부터 SC42번까지들 중에서 SC29의 밑에 있는 WG1은 JPEG, WG11은 MPEG인데요. 관련된 표준의 개수입니다. 요 개수 SC29만 따지더라도 다른 거의 개수들보다 엄청나게 많죠. 여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그래서 만든 표준들을 파는데 그 만든 표준의 매출의 반절을 엠팩 표준이 차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더 디벨롭먼트, 언더 데브라고 써 있는 건 현재 개발 중인 표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SC29에서 만들어진 표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아실 수 있고 여기는 SC27은 뭐예요? 그러면 요새 보안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안 관련된 표준을 만드는 단체입니다. 엠팩에서 만든 표준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 주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들은 엠팩2, H.264, 뭐 HEBC 이렇게 불리우는 표준들인데 비디오 코딩 표준들이 되겠습니다. 비디오 코딩 표준이 뭔가요? 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비디오 코덱이 뭡니까 하는 얘기부터 드리도록 하죠. 2시간짜리 영화가 여러분들 압축을 하지 않으면 사이즈가 4TB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사이즈가요. 4TB가 얼마 정도인지 잘 모르시면 대략 4000GB 정도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수치는 아니지만 4000GB가 4TB고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하드디스크 저장 공간이 4TB가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시간짜리 영화를
할리우드에서 또는 우리나라의 어느 회사에서 또는 넷플릭스에서 내가 원본을 너한테만 그대로 줄게 해서 던져주면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거 받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4TB이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첫 번째는 되지 않는다. 근데 보통 이거를 인터넷에서 서비스 받을 때는 CD 2장을 받으면 1.4GB 정도가 되고요. 요새 서비스하는 걸 보면 2GB에서 4GB 되니까 2GB로 서비스가 된다 그러면 4TB가 2GB로 줄어드는 거니까 압축이 몇 대 몇으로 되는 건가요? 여기서는 CD 2장으로 하면 2857대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약 2GB로 줄인다면 2000대 1, 4GB로 줄어들었다면 1000대 1 정도의 압축이 되는 겁니다. 자, 비디오 압축을 해야 되는 이유는 확실하네요. 만약에 압축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밑에 패스트 딜리버리라고 되어 있죠. 빨리 전달하는 방법 없나요? 4TB를 실제로 4TB급 데이터를 옮기는 과학기술 분야들이 일부 있습니다. 뭐 유전자 관련된 데이터거나 뭐 이렇게 데이터들을 왕창 모아놔서 한 4TB 되는 데이터들이 존재할 수 있죠. 그거를 가장 빨리 옮길 수 있는 건 인터넷이 아니라 페덱스라고 합니다. 페덱스라는 건 우리 국제 그 급행 우편 서비스 이런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서울에서 뉴욕까지 페덱스로 이 물건 보내주세요 받을 때 한 3-4일 걸리는데 그 3-4일보다 4TB가 인터넷으로 보낼 경우에 훨씬 느리게 전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압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라는 거가 하나 있고요. 이 압축이 중요한데 앞으로는 인터넷이 더 빨라지는 거 모르세요? 요새 5G 얘기하고 있고 6G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시면 네트워크가 빨라지고는 있습니다만 주로 무선 네트워크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선 네트워크의 속도는 빨라지고는 있습니다만 뭐 더 빨라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하나를 하셔야 되고요. 과거에 우리가 그 디지털 TV라고 얘기하는 거의 해상도는 여기 나와 있는 SD 또는 HD급이었습니다. SD는 지금 보시는 것 정도의 사이즈고요. HD는 이 가로 해상도가 1080p, 세로가 1080, 가로가 2000, 그러니까 가로가 2000, 세로가 1000개의 해상도쯤 됐었고요. 요새 오는 건 UHD라고 부르죠. 그래서 4K라고 부르는데 가로 픽셀 수가 대략 4000, 세로가 200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찍을 때 800만 화소라고 하시잖아요. 그 800만 화소가 4K 곱하기 2K 하면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이 되고 4하고 2를 곱하면 8이 돼서 800만에서 UHD급 영상이 되는 거고요. 요새 디스플레이가 요새 어디로 넘어가고 있냐면 8K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커가는 걸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 픽셀의 개수가 거의 지수적으로 증가를 하죠. 가로로 2배, 세로로 2배, 매번 4배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K에서 끝날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첫 번째 데이터의 해상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따로 보여드리진 않고 뒤에 보여드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 각각 칼라를 표현할 수 있는 빗 뎁스, 비트 깊이도 깊어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송할 컨텐츠들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서요. 요새는 방송국만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비디오 압축의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디오 압축이라는 거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표준 관점에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는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영어로 어렵게 되어 있네요. Standard Make Technology Commodity 그랬는데 커머더티는 우리 상품이라는 말입니다. 상품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게에 가서 사는 건 다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상품입니다. 옆에 보시면 이게 금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금도 있고요. 금속 덩어리도 있고 면화도 있고 석유도 있고 뭐 우유도 있고요. 석유를 1갤런을 샀어요. 어떤 부피만큼을 샀어요 하는 거를 물론 어느 나라에서 캐는 석유냐에 따라서 품질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다 그냥 같은 원유로 따집니다. 원유라고 따지거나 금속이라고 따지거나 어떤 상품의 기본 단위.
즉 상표는 별로 필요 없고 그 재료 자체가 중요한 걸 우리가 커머더티라고 불러요. 이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브랜드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건 브랜드가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유명한 상표인 거 아시죠? L하고 V 들어가니까 뭐 루이비통 그렇게 부르죠. 이거 두 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가 짝퉁입니다. 어떤 게 짝퉁인지 아시겠어요? 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반반 듭니다. 어떤 게 참고로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는 짝퉁을 구했고 하나는 진품 그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올라온 건데요. 이 중에 어떤 게 진짜냐면 옆에 있는 요게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거 왼쪽에 있는 게 진짜고 요게 가짜입니다. 둘 다 잘 만들긴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상표 필요 없으면 이거 사겠죠? 근데 이거 사시겠어요? 안 살 거예요. 왜냐면 이건 브랜드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자, 뭐는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냐면 커머더티는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커머더티는 많은 사람들이 사야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처럼 브랜드가 중요한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사용하거나 쓸 수는 없는 것들도 꽤 많이 있네요. 그래서 표준이 된다는 얘기는 사치품이 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초기에 TV는 이렇게 생겼었대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무슨 박물관들이 요새 많이 있어서 제가 기억나는 박물관은 제주도에 그 중문에 있는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소리섬 박물관인가.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이런 비슷한 장치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한 오래된 사진이고요. 초기에 TV는 1920년대부터 미국에서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이렇게 됐었고 영화로 넘어오면 어떤가요? 영화는 필름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필름은 앞에 TV는 전파로 날렸었고 뒤에 영화는 이런 필름들로 찍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필름 사진기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얘기는 좀 이따 뒤에 하겠지만 요새 디지털 카메라나 이런 걸로 많이 사용하시죠. 이 필름으로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담기게 됩니다. 한 번도 보신 분들이 없을 텐데 이 필름들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요. 2시간짜리 영화 같으면 한 2통 정도가 되고 한 30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담기다가 그래서 맨 처음에 영화가 개봉되면 뭐 요새 007 영화가 개봉이 됐던데 그 007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개봉을 한다고 요새는 우리나라에서 맨 먼저 개봉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필름들을 그날에 다 쓴 다음에 다음 옆 나라로 보내거나 미국 같으면 서부에서 다 보고 동부로 이렇게 옮겨간다거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최신 007 영화를 보러 가는 건 보통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다 돌고 남는 거 보거나 그래서 영화를 보면 여기저기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필름의 껍질이 뜯어지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게 불과 한 20-30년 전에 있었던 얘기고요. 요새는 그게 다 뭘로 통합이 됐어요? 그게 다 그냥 디지털로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 TV로 보여주시면서 TV 영화는 다른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요새 영화관의 대부분은 다 디지털 시네마로 넘어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3-40kg짜리 이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요. 이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시간짜리 영화 필름통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만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국 극장이 한 200개 된다 그러면 이 통을 200개 정도를 200세트 정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만약 전 세계 동시 대개봉을 한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겠네요. 그래서 영화 제작비 속에 옛날에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가 한양대에 있기 전에 삼성전자에서 좀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삼성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하는 일은 무엇을 해야 되냐 했을 때 휴대폰이 좋으냐 TV가 좋으냐라는 논쟁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휴대폰이 좋나요? TV가 좋나요? 그 당시 지금은 TV 가격보다 휴대폰이 비싼 것들도 있죠. 그런데 과거에 제가 삼성에 있을 때는 휴대폰 가격이 TV보다는 싼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휴대폰이 훨씬 낫다고 주장하시는 분의 말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휴대폰은 국민 한 사람이 다 최소한 한 대씩은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혹시 TV 지금 짊어지고 다니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없죠. 집에 많이 있으면 두세 대? 보통 한 대면 충분하기도 하고 물론 요새는 뭐
필요에 따라서 늘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씩 지녀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디오 코덱은 어떻습니까? 요새는 다 한 대 이상씩을 여러분들 갖고 다니시나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모더티가 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음은 또 다른 히스토리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Who is the winner네요. 옛날 얘기를 찾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VHS라고 써 있네요. 이거는 비디오 카세트 플레이어입니다. 여기다가 오디오 카세트랑 비슷한 원리긴 하지만 오디오 카세트에는 오디오를 담았고요. 여기에는 이 이전에는 뭐 8mm 실제로 영화를 찍은 거를 많이들 보고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거 다음으로 만든, 이거를 만든 회사가 주로 일본에 있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히타치 제품이네요. 일본 회사들이 먼저 만들어서 이거를 보급하기 시작했고, 뭐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에서 굉장히 히트 상품이 되었었죠, 한때는. 저도 제 인생을 통해서 한 서너 대는 샀던 것 같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샀던 거는 버리기가 아까워서 제 연구실에 아직 한 대를 그대로 모아놨습니다. 그 전에 썼던 거는 아까 8mm 영상이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옛날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지하실에다 자기네들 그 가족 그 주요 행사 찍어놓은 곳 모아놨다가 이렇게 트는 것들이 있었죠. 예, 그러다가 이렇게 비디오 카세트로 넘어갔는데요. 이 아까 비디오 카세트로 넘어갔을 때 주로 일본 회사들이 만들어갔다고 했는데, 일본 회사들이 두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하나는 베타, 하나는 VHS로 쪼개졌는데, 베타로 만든 게 소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VHS로 만든 게 그 나머지 진영이 되겠습니다. 도시바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얘는 뭐예요? VHS라고 가운데 살짝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화면이 작으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베타가 좋으냐 VHS가 좋으냐 그러면 베타가 좋습니다. 퀄리티는. 그래서 나중에 베타 방식은 그 방송국에서 그 디지털로 넘어가기 직전에 주로 이렇게 아날로그로 처리할 때 방송국에서 많이 표준으로 채택이 됐었고요. 그래서 소니 제품들이 많이 방송국에서 쓰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사용하는 많은 장비들도 소니에서 만든 장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용자들은 VHS로 많이 넘어갔어요. 화질이 떨어졌거든요, 실제로도. 그런데 왜 갔을까요, VHS로? 이유는 하나, VHS로 만들었던 영화들이 훨씬 개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고 그 당시 플레이어들이 둘 다를 지원해주는 플레이어들이 별로 없었고, 만약 둘 다를 지원해주는 두 포맷을 다 지원해주는 플레이어들이 있으면 값이 비쌌겠죠, 무지.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누가 이겼냐면 VHS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아까 오디오 카세트 얘기해서 기억나시죠? 오디오 하다 보면 늘어지고 안 좋아지는 품질 저하 문제가 여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복제를 더 어렵게 하려고 매번 복사를 할 때마다 더 퀄리티를 떨어뜨리도록 미국 법원에서 강제를 했기 때문에 이 비디오 카세트의 품질은 더 나빠졌죠. 네. 어떤 게 좋고 나쁘고 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제품이 DVD입니다. 어느 제품을 마침 제가 우연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필립스를 보여드리고 있네요. 아까 필립스는 뭐 만들었었죠? CD 만들었었죠? 근데 그 CD하고 비슷한 크기, 사실 비슷한 크기가 아니라 같은 크기입니다. 근데 DVD란 이름으로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까 VHS를 만들었던 진영이 필립스랑 같이 함께 DVD 진영으로 다시 개편이 됩니다. 이때 DVD 진영에는 누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소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싸우다가 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이 디지털 플레이어로 넘어오면서는 같이 함께 살아남자 했었고, 이 DVD 플레이어의 기본 비디오 코덱의 포맷이 아까 설명드렸던 MPEG-2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서 쓰이다가 어디로까지 넘어갔냐면 디지털 TV 표준으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일반 지상파 방송은 여전히 디지털 TV 사용을 하고 있죠. 여전히 MPEG-2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여기까지는 그 해상도가 굉장히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해상도 크기를 키울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그 DVD 디스크의 사이즈는, 저장 공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저장 공간의 한계를 늘리려고 다시
DVD보다 더 좋은 DVD, 이젠 HD급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HD DVD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서서 DVD를 만들었던 많은 회사들이 HD DVD로 갔고요. 그 회사들 중에 일부가 나는 니네들을 싫고 우리끼리 따로 만들 거야 해서 만든 게 블루레이 디스크입니다. 이 블루레이 디스크에 참여했던 회사는 크게 두 개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니, 아까 베타에서 이 DVD 진영하고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옛날 그 계열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입니다. 재밌네요. 삼성전자하고 소니하고 합쳐졌다니까. 왜 그랬냐면 여기 블루레이라는 이름은 레이저를 블루레이저, 청색 레이저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DVD는 청색 레이저 안 쓰나요? 지금 여러분들 DVD 뒤에 배경이 적색으로 돼 있습니까? 예. 기존의 DVD는 적색 레이저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청색이 파장이 짧냐 적색이 파장이 짧냐 그러면 청색이 짧아요. 왜 짧습니까 하는 거는 유튜브에 다른 컨텐츠를 찾아보시고요. 여기서는 시간상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블루레이를 사용하면 파장이 짧기 때문에 아까 구멍을 하나씩 뚫어서 여기가 1인지 0인지를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그 구멍의 크기를 더 작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쓰지 왜 이걸 안 썼습니까? 이걸 안 쓴 이유는 이 기술이 되게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1996년도에 삼성전자에 들어갈 때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자기네 회사의 그 브로셔를 저한테 줬는데 그 브로셔 처음에 청색 레이저를 다루고 있는 연구원 사진이 있는 그런 브로셔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잘하는 데는 없다는 걸 삼성전자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요? 그럼 삼성이니까 자기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당시에 제가 삼성에 다니고 있을 동안 소니의 회사 사장이 삼성종합기술원에 왔다 갔습니다. 자기들은 못한 걸 삼성이 먼저 해냈다고 와서 견학을 하고 갔을 정도예요. 그러고 나서 이 둘이 연합해서 만든 게 블루레이입니다. 자,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DVD나 블루레이를 갖고 계신 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오늘날 시장은 블루레이가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전에 베타하고 VHS에서 싸우던 걸 누가 이겼다고요? 소니하고 삼성 진영이 이겼다고? 실제로 광고도 냈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라고 했었는데 이긴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소니가 자기네 회사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실제 영화사가 있습니다. 소니 영화사가 소니 픽처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다 블루레이로만 출시를 시켰어요. 나머지 영화사들은 HD DVD로도 만들고 블루레이로도 만들고. 아까 베타하고 VHS하고 싸울 때 왜 사람들이 VHS로 갔다고 했냐면 더 많은 타이틀이 있어서 그걸 살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 이유에서 블루레이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승자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거는 블록버스터 비디오라고 해서 주로 미국에서 이런 DVD나 블루레이를 빌려주는 회사는 그런 대여점이었는데요. 요새 미국 가시면 이거 찾기 어려워요. 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오징어 게임으로도 요새 유명한 넷플릭스로 다 바뀌었습니다. 넷플릭스를 필두로 뭐 디즈니, 우리나라에는 티빙, 뭐 웨이브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이거 꽤 됐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워낙 넓어서 대여점에 가서 빌리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를 혁신적으로 개량을 해줘 버렸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Who is the winner에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표준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 표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초기에서 사용했던 표준들이 계속 전쟁을 해서 바뀌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게 표준이 될 것인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엠팩을 하는 저로서 드릴 말씀은 엠팩이 승리자였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다음은 뭐가 있었느냐? What's next? 이거 다음은 뭐가 있는데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일본 얘기가 더 나옵니다. 2021년에 2020년 올림픽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전에는 동경에서 1964년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동경올림픽을 굳이 88 올림픽도 아닌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화면처럼 HD TV라고 하는 게 1960년대에 처음으로 일본에서부터 먼저 손을 보였어요. 실제 여러분 HD TV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 팔린 거 한국에서 팔린 거는 90년대 말 2000년대 이런 때인데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제일 처음에 도입했던 건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본식 HD TV의 특징은 아날로그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뭐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1969년에는 자기네 TV 개발을 완성하고 TV만 만들 게 아니라 카메라도 만들고 VTR도 만들었었고 그거를 1980년대 보시면 이제 전 세계 그 규격으로 제정을 해서 발표까지를 합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93년도에 그때까지 HDTV에서 콧방귀도 끼지지 않던 미국이 HDTV 그랜드 얼라이언스를 만들면서 이 HDTV라는 그 하이 데피니션 TV를 그 전까지 1990년에 유럽과 일본 규격이 모두 다 CCIR이라는 곳. CCIR이라는 곳은 지금 잘 모르시죠? 이거는 요새 아까 보여드렸던 ITU의 전신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ITU면 어디예요? 국제통신영합에서 예, 방송 규격으로 일본 규격과 유럽 규격을 아날로그로 계속 갔다가 인정해서 이제부터는 아날로그 TV, 아날로그 HDTV 시대가 열리나봐 했는데 미국에서 HDTV를 우리는 디지털로 갈래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바꾸고 유럽도 바꾸고 심지어는 1999년에 일본이 디지털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미 자기네들이 HDTV 규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90년대에 아날로그 HDTV 방식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다가 미국한테 결국은 뺏겨버린 거죠. 자, 그럼 이때 디지털 방송의 표준이 무엇이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MPEG-2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뒤에도 일본이 디지털 TV의 기술을 먼저 시작하지 못하고 아날로그로 시작했다가 미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일본이 포기를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뭐 자세히는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2006년부터 SMPT는 주로 영화사들이나 여기 보이시는 영화사들이 주로 가입한 그런 단체 표준을 만드는 되겠고 여기에 디지털 시네마 표준을 만든다거나 아까 ITU에서 압축 표준을 만든다거나 뭐 일부는 TV 규격까지 만드는 등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 왔었고요. 그 활동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은 아까 이 비디오 해상도의 크기가 계속 커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형태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앞으로도 비디오 코덱 관련해서 표준에 대해서는 계속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져 나오는 표준들이 그런 이유에서 존재하고 계속 경합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경합하면서 바뀌는 것들 중에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화면에 그 그림들은 굉장히 좀 깨끗해 보이네요. 이걸 우리가 HDR 영상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카메라로 여러분들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 사람 눈으로 보는 것과는 좀 달리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밤에 불꽃놀이를 하면서 불꽃놀이가 되게 멋있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들 사진으로 찍었을 때 그 불꽃놀이가 제대로 안 보였어요 하는 것들을 사람이 보는 눈의 원리에 맞추어서 보정을 해주는 일들이 HDR 작업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원리는 톤 매핑이라고 해서 여러 장의 사진 각각 그 해상도기가 밝기를 톤이라고 하죠. 밝기를 달리 찍은 거를 합성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필름 시절에서부터 있었던 기술을 오늘날 이렇게 합성을 했더니 지금 위아래로 대각선처럼 대비가 되는데 그런 것처럼 사진의 기술을 늘리는 기술들도 최근에 표준에 들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MPEG이 MPEG-1에 오디오 코딩 레이어 3, MP3라고 하는 얘기도 드렸고 DVD나 디지털 TV에 사용되는 MPEG-2 TV, MPEG-2 코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캠코더나 DMB 방송, 디지털 캠코더 이런 거에 채용되었던 MPEG-4, 그 다음에 최근에는 UHD TV에 채용된 HEVC 등 MPEG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코덱들이 주요한 산업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많이 사용되게 된 이유가 뭐냐? 왜 MPEG만 쓰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가장 초기에는 MPEG 외에는 그
다른 코덱을 사용할 만한 게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공의 원인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코덱들은 왜 성공하느냐? 엠팩이라는 브랜드 네임이 존재해서요. 계속 그 다음에 엠팩을 안 쓰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뭐 로열티도 내야 되고 안 쓰면 또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엠팩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준을 만들어 왔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화살표로도 연결해서 복잡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과정은 국제표준화기구나 ITU나 뭐 이 표준을 만드는 단체들은 비슷하게 준용하고 있는 그런 절차들이 되겠고요. 간략히만 소개를 드리면 requirement라고 해서 그 표준의 요구사항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exploration이랄지 call for evidence랄지 call for proposal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요 기술들에 대한 실험을 하거나 모집을 해서 경합을 하고 그 중에서 좋은 기술이 선택되면 그 다음부터는 워킹 드래프트, 커미티 드래프트, 드래프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파이널 드래프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하는 식으로 작업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 워킹 드래프트를 빼고 나머지 세 가지 단계에서는 참여한 나라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투표를 하게 되고 그걸 밸럿 프로세스라고 부르고요. 이 투표를 하는 걸로 과반 또는 뭐 3분의 2 이상 찬성,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국제 표준을 만들어 가게 되겠습니다. 엠팩은 굉장히 회의가 많았고요. 지금 옆에 제가 최근에 회의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그냥 일정만 보여드리면 20년, 21년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만나지는 않았지만 다 온라인으로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2020년 1월에는 브뤼셀이라고 해서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에서 저도 그때 갔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엠팩 회의였던 것 같고요. 서로 모여서 얼굴 보면서 하는 회의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온라인을 회의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아침까지도 실은 엠팩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열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온라인으로 하기 전에는 지금 옆에 보이시는 그 시간표처럼 9 to 6, 9시부터 6시까지 그냥 끈질기게 하는 회의였고 6시면 끝나나요? 네, 출장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회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벽 2시까지 회의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저보다 심하게 회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표준화 단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특허에 관련돼서 그러면 엠팩이 정말 돈이 돼요? 어떤 식으로 돈이 되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